아, 잘 되는구나.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현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정현 우리 사무관님 예, 마스크를 써서 사실 진짜 꽤 많은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발표를 해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고 보니까 훨씬 좋네요. 그죠? 예, 우리 사회자님이 잘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오늘 좀 제가 몸이 사실 제 거동이 좀 불편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좀 약간 왼쪽 팔목을 다치갖고 이 마이크 들 힘이 잘 없어요. 그래서 좀 약간 모양이 좀 어색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크를 그냥 쓸게요. 제가 들기가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시티 업무를 이제 도시경제과라는 쪽에서 쓰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도 이 스마트 시티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딱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강사가 하는 것도 듣기도 싫지만은 사실 살짝 우리가 네이버에다 물어봅니다. 스마트 시티가 뭔지, 또는 뭐 쉽게 해서 스마트가 뭔지, 시티가 뭔지. 사실 아는 단어잖아요. 알고 보면 잘 쓰는 단어고, 좀 약간 쓰다 보면 격식이 있고 뭔가 품위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정부에서 아마 예산 작업을 할 때라든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보면 스마트 자를 꼭 집어넣어요. 그러면 왠지 괜찮아요. 그리고 왠지 예산을 딸 때, 왠지 또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도시 집중화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시골댁이지만 시골에서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공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고 했는데, 도시로 사람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환경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단순하게 사람의 어떤 의식만으로 해결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첨단 기술들을 이용해서 쉽게 해서 뭐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AI, 빅데이터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좀 지능화된 도시, 똑똑한 도시를 좀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할 수 있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 시티라고 저는 감히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스마트 시티 이제 국토교통부 어떤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죠? 제가 보고 드릴 순서는 추진 경과, 지난해 성과,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그 개선 방향,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제가 위치가 좀 애매모호하게 눈도 안 좋아갖고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기술 환경적으로 살펴보면은 현재 여러분도 아시지만 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뭐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계속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ICT 기술과 다시 어떤 도시가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도시 모델이 계속 태동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 나라 도시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정부가 주도가 돼서 2000년대부터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써서 신도시에부터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동탄이라든지 세동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뭐 신도시 중심이었죠. 원래 신도시 중심에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존 도시 중심으로 해서 어떤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가 첨단화되면서 서비스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야가 가장 쉽게 나타나는 부분이 사실 교통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전주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쉽게 회수권이라고, 뭐 토큰 세대는 아닙니다. 회수권 정도 이렇게 쓰던 세대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핸드폰을 이용해서 현재 결제를 하고 있고 카드도 이용하고 있고, 아무튼 핸드폰 안에서 모든 것이 생활이 이루어지고 길찾기라는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술, 환경적인 부분도 있다면 현재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17년 2017년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건설 중심의 어떤 UCT법에서 어떤 스마트 시티 정책 부분으로 이렇게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환이 일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실 정책의 범위가 기존에는 신도시 중심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이게 쉽게 해서 전주라든지 쉽게 해서 경주라든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존 도시로 이런 스마트 시티가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책 범위가 확산되고 또는 이런 부분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도시에 보면 도시 기본 계획이 있듯이 스마트 쪽에는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스마트 조성 사업들이 하나 둘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그 다음에 어떤 민간의 어떤 창의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서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그 어떤 생태계적인 부분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지난 성과를 살짝 살펴보면은 가장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게 스마트 도시법이 이제 바뀌는 시점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게 백지 상태에서 아마 세종과 부산에 국가 시범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국가 시범도시라는 건 뭐냐면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맨 땅의 도시에 도시개발지구에 사실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되는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PM이라든지 무인 택배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아예 최첨단 한번 도입해보자. 그러면 그 도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환경 변화가 있는지를 사람들과 버무리면서 좀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세종과 부산에 서울의 여의도 면적 83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의 그런 도시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착수를 했고요. 두 군데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되면은 어떻게 하려면 세계의 다른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에 저희들이 좀 수출, 도시를 수출한다고 하죠. 도시를 수출해서 거기에 딸린 핵심적인 기술이 같이 전파되는 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로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K워터가 이제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스마트 물이라든지 에너지 관리에 집중하는 반면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 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현재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제가 백지 상태의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이제 한다 그 국가 시범도시를 한다고 했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시작하면서 보니 정부 입장에서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과연 스마트 시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의문점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 시티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기존 도시에도 한번 지역에도 한번 스마트 시티를 확산하는 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미국의 이제 콜럼버스 대학이 이제 콜럼버스 대학의 챌린지 사업을 좀 약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도입했는데 대규모로 특정 지역에 막 돈을 투입해서 한번 개발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챌린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챌린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의 규모가 또 틀리지 않나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고 인구 규모에 따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구 규모와 개발 면적에 따라 큰 데는 시티, 타운, 솔루션을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그 도시에 이제 그 스마트화를 추진하거나 또 대학이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어떤 연구개발 영역을 같이 엮다가 창의적인 아이들을 버무려서 현재 하는 형태로 현재 지역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저희들이 64개 도시에서 240여 개의 서비스를 해본 결과 좀 약간씩 이제 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제 성과를 제가 이제 일부 이제 발췌했는데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240개의 서비스가 돌아가다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비행기 해외 가려면 영종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이 버스를 탈 일이 없으니까 사실 버스가 돌아다닐 일이 사실 없잖아. 그래서 빈 차만 삐글삐글 돌아다니지 않을 겁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공영제이기 때문에 돈이 국민의 세금들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손님이 고객이 이제 버스를 부르면 그 버스가 택시처럼 노선에 관계없이 그냥 오는 거죠. 와서 나를 태워주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거죠. 그래서 택시와 버스의 현재 버스의 중간 개념인 그 DRT 또는 정말 시어클이라고 세종에서 시어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수요 응답형 버스를 도입합니다. 도입해서 운행을 하는 효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좀 어떤 대기 시간이든지 통행 시간인데 이런 부분 단축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횡단보도의 사고가 어찌됐든 많이 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어린이들, 이제 어떤 사회적 약자분들이 그 시간 안에 보행을 못한다거나 야간 취약 시간에는 껌껌한데도 불구하고 가다 보면 좀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위험 요소를 저희들이 차단을 해서 스마트 횡단보도를 해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 사람을 인지하고 그 인지 시간에 맞추어서
쉽게 해서 조명을 세게 해준다거나 또는 오는 차량에 대해서 멈추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신호등 체계를 좀 약간 조절해주는 이런 스마트 횡단보도 시설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이렇게 절반 이상 감소되었다. 뭐 이런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 뭐 기존 도시도 일부 있지만은 공유 주차라든지 화재 예방 드론 서비스 같은 거 도입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유 주차라는 것이 사실은 주차 공간이 많이 있는 주변에 많이 있는데 사실 주차나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전주도 지금은 제가 전주를 잘 안 옵니다만 뭐 사실은 이렇게 아무튼 1,000만 어떤 관광객이 온다고 도시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말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들어가야 할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를 사실 쉽게 알고 쉽게 가서 주차하고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교통체증도 안 일어나. 근데 그런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앱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교통의 어떤 혼잡도라든지 그다음에 화재가 일어날지 않을지 어떤 IoT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솔루션적인 사업도 있지만 저희들이 가장 이제 그 핵심적으로 한 것은 기술을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모든 도시에서는 사실은 스마트 시티 통합 운영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우리 그 장역 같은 데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장역이나 뭐 이런 거 남주역인가 뭐 이런 데 보면은 사실 막 액션 영화 보면은 막 CCTV에서 막 도둑 북한 공작 잡으려고 막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화면에 착착착 스틸컷으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것이 각 도시마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은 CCTV 관제센터인데 예전에는 그것을 단지 관람만 하는 거죠.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건 사고가 나면 그 도둑을 잡는 데 썼다면은 이제 이런 CCTV를 다 연결하고 이 연결된 부분을 경찰이나 소방이나 쉽게 해서 법무부나 전자발찌 차고 있는 이런 데하고 다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전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이 얼음에 쳤을 때 그걸 환경을 보고 선제적으로 제치하거나 아니면 경찰과 소방의 응원을 받아서 그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전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례는 되게 이제 신문지상에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치매노인을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조도순이라든지 뭐 이런 성폭력범에 대해서 전자발찌가 있으면 이분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을 때 바로 그 주변에 있는 CCTV가 다 열리면서 그분을 바로 통화를 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관이 파견이 가서 안전하게 조치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들어가면서 산업을 이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어떤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어떤 기술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 기존 어떤 뭐 제도를 갖다가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스마트 시티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저희들이 뭐 적용해 이런 부분은 중기부도 있고 산자부도 있고 뭐 과기정통부도 금융위도 있는데 저희 부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런 부분 규제 샌드박스 할 때 너무 힘드니까 사실 저희 부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드리고 또 그런 실증 사업 할 때 예산을 갖다가 5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완성될 때까지 사실은 밀어주는 겁니다. 뭐 3년 동안 이렇게 3년인가 2년인가 유예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이 끝나도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예된다고 아마 규정상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시범도시라든지 기존 도시 지역 확산이라든지 생태계 확산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게 대부분이 사실 공모 사업 형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하는 어떤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이제 소개해드릴 건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이렇게 살짝 살펴보니까 자기 비판이겠지만요. 아무래도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저희들의 이제 그 국토부 공무원의 어떤 공무 기준 중심으로 너무 지역 여건을 모르고 하는 부분도 좀 있었더라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시 규모라든지 계획이 다 있는데 그걸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작업하기가 좀 그렇게는 도시 환경을 다 모르니까. 그래서 실제로 구축하다 보니까 비슷하다는 것이죠. 유사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수요를 잘 반영하지 않으니까 너무 스마트 기술들이 특정한 분야로만 집중되거나 획일적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더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계획 중심적으로 이제 도시를 건설해야 하니까 스마트 도시 계획을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어떤 지역의 주민이라는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도시 계획 중심으로 좀 약간 지역의 어떤 자율성을 좀 더 주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도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지속 가능한 부분으로 좀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은 이게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국가 위상법을 하는데 국가 이제 세종과 부산에서 이제 저희들이 시범도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SPC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충실히 해서 현재 국가적 프로젝트를 완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스마트 시티 이제 지역 확산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매년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공모 사업을 좀 더 개편해서 사실 그 실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스마트화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매년 조금씩 바꾸지만 기후 위기라든지 인구 변화, 저출산이라든지 어떤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지역 산업과 연계돼서 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 사업만 일으키는 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제2차, 3차 이렇게 파생되는 효과가 있는 당면과제 위주로 좀 사업을 재편하거나 또는 그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가 잘 갖축되고 수도권 중심의 경쟁력이 많은데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좀 약간 작은 도시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시 중심의 어떤 서비스 격차, 도시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실제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스마트 솔루션에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 솔루션 패키지 보급 사업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과 특화 산업이 같이 할 수 있게끔 약간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 구성을 현재 짜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는 어떤 좀 약간 준비를 해야 하냐면은 사실 지역의 역량과 전문성이 좀 확보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도시 계획을 좀 내실화를 해준다거나 공모시에 도시 계획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마련하거나 지역 계획을 우선적으로 좀 약간 저희들이 살펴주거나 좀 컨설팅해주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이제 이런 컨설팅 할 때 16개 저희들이 지원 기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선정된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전과는 다른 어떤 수량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전문가 배치해서 좀 일괄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례에서와 같이 이제 어떤 지역에서도 보면은 지역단에서 그 지역의 연구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보통 컨소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협력 체계를 갖추고 거버넌스를 계속 갖추도록 저희들이 유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사실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기술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스마트 시티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라든지 이제 막 이렇게 신생해서 막 뛰는 데는 좀 공공성이 강하고 뭔가 개발을 하는 성격이 있다면은 저기 유럽이나 저기 미국 쪽에 이런 데 가면은 우리 동네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해야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유럽 쪽에 가면 별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 별거 아닌 걸 갖다가 시민이 참여하면서 해결해가는 과정이 저희들은 스마트 시티라고 하고 있고 지금 사업 방향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이라는 부분을 되게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기에 참여하신 분도 알겠지만 데이터가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나 알아요. 스마트 시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 각종 도시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정보, 카드 정보, 뭐 식당이 갖고 있는 매출 정보, 주차장 정보 이런 도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취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서비스를 만들어드리는 거죠. 만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이런 정보를 받고 있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내가 안전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고 여러 가지 융곡박화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가는 것이 저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사실 내년도까지 주요 광역 지자체에 이 데이터 허브 사업을 현재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스마트 시티 저희 조성 사업과 확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뭐 공모를 주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아집과 고집이 있다 보니까 정부 중심으로 가지만은 아무래도 실제 이걸 구축하고 지역 주민, 지역 환경에 따라 다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지역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방향은 아무래도 큰 틀은 저희들이 잡지만 작은 틀은 지역이 해야 하거든. 지역이 해야 하는데 또 지역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사람 내지는 소수에 그치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는 이런 문화가 또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리빙랩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서로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생각하시는 좋은 아이디어나
좀 정책 방안에 도움이 될 거가 있다면 저희들 언제 주시면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어떤 국가의 주요 정책 안에 포함시켜서 여러분이 사업하기 좋게끔 저희들이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